바로 군 면제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모두가 갖고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성씨와 족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2021년,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모든 사람이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성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500여 년 전에는 인구의 대다수가 성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누구 우리 조상님이 누군지 아나? 우리 조상님이 벼슬도 하고 나라도 구하고 다 했어 하면서 왕실의 후손이거나 고관 대작을 줄줄이 배출한 명문가를 자처하며 자랑스러워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진짜 조상일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전 국민이 성을 가지게 된 건 역사적으로 비교적 최근 일이고 자랑스러운 족보도 사실은 조작된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이건 역사적으로 신분계층 비율이 어떠했는지만 생각해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당장 16세기만 하더라도 조선 인구의 40%는 성이 없던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안이 대대로 노예 집안이었고 그 몇 대 손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 돌쇠였습니다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죠. KBS 진품명품에는 출연자가 집안 대대로 갑으로 귀하게 내려오던 고문서를 내놨는데 판정 결과 노비문서였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같은 성씨 문화를 공유하는 북한은 공산정권이 수립된 후 봉건적 유물을 없애고 종파주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본관과 호적을 폐지하고 족보를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족보나 본관에 대해 잘 모르고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성씨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성씨와 족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성씨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씨의 유래부터 찾아 올라가야겠죠. 한반도 최초의 성씨에 대해서는 중국 측 사료와도 교차 검증이 어려워 삼국유사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데 단군조선의 경우에는 아예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환단고기를 인용하며 5700년 전 배달국 5세 태호의 아들이 성을 풍시로 하여 인류 최초의 성씨가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반도에서 교차 검증이 가능한 성씨의 기록은 중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위만조선 때에 들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위만이 세운 조선이라 하여 위만조선이라 불리는데 사실 위만의 출신도 지금까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또 위가 성씨인지 관직인지를 가지고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이때 선우씨, 한씨, 기씨 등의 성씨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성과 씨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고대에는 이 둘의 개념이 달랐습니다. 춘추 좌시전에는 천자건덕 인생 이사성, 즉 천자는 덕 있는 자에게 벼슬과 성을 내리고 조지토이 명지씨라 하여 땅을 나누어주고 그 땅을 씨로 명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은 출생계통, 씨는 동일혈통의 지역구분으로 오늘날 본관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전국시대 혼란을 겪으면서 성씨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한나라 때 이르러 개념이 혼합되면서 현재의 성씨 체계가 완성됩니다. 한반도에서도 성씨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신분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주몽은 고구려의 국성에서 성을 따온 고씨, 백제는 시조 온조가 부여에서 내려왔다 하여 부여씨,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는 신라 왕실의 박, 석, 김씨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6세기까지도 한반도에는 중국식 성씨가 드물었고 성이 없는 이두식 이름이 주로 쓰였습니다. 소수계층에선 지금으로서는 다소 이질적일 수도 있는 한반도 고유 성씨들이 사용됐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을지씨나 을씨, 명림씨, 고구려 왕이 사성했다고 기록된 대실, 중실, 소실씨 등이 있었고 백제에는 국성인 부여씨를 포함해 흑치씨, 사택씨, 목협씨 등과 같이 독특한 복성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부여사마, 흑치상지 등 백제의 두음절성과 두음절 이름은 일본인들의 성명체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란 학설도 있습니다. 백제와 일본의 이름은 한자만 놓고 보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닮기도 했죠.
양국이 교류하면서 백제식 성씨 문화가 수출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쪽도 관련 자료가 미비해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식 성씨는 중국 문물이 본격 유입되면서 같이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명 기록을 찾아보면 한반도의 성씨가 점점 변화해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한음절 성씨는 중국과 가까워 문화적 영향을 받기 쉬웠던 고구려에서부터 시작해 백제와 신라에도 뒤늦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7세기 한반도 성씨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신라의 통일 이후 당시 세계 제국이던 당나라 문화가 동아시아 표준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통일 신라와 발해 또한 중국식 문화를 대거 수용하게 돼 중국식 한음절 성씨가 주류로 정착합니다. 고구려계, 백제계 성씨들은 이때 대부분 사라져 현재에는 전해지지 않죠. 하지만 성씨는 여전히 소수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고 대부분 일반 백성들은 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신라의 유명 화가 솔거와 백제의 장수 계백도 성이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이 없었던 걸로 추정되죠. 통일 신라 후기에 들어 중앙의 장악력이 약해지자 호족들은 지방군현을 손에 쥐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라 말 후삼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고려를 세운 왕건은 지방 호족들을 중앙귀족과 똑같이 대우하고 특권을 보장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지방 군현제를 개정하고 토착 성씨를 나누어주는 토성 분정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940년의 일이었죠. 물론 성을 내리는 사성은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지만 고려에 들어 전례 없는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호족들은 공식적으로 토착 성씨를 받고 지역성과 혈연성을 인정받는 등 특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때부터 한 혈연이 집단으로 사는 지역에 맞춘 본관 제도가 이루어졌죠. 예를 들어 국성인 왕시성을 가진 혈연 집단은 개성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개성왕씨, 김씨성을 가진 혈연 집단이 경주를 중심으로 살면 경주 김씨라 하는 식입니다. 이런 형태의 선거 공간은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이 토성 분정 정책은 우리나라 성씨 제도의 근간이 됩니다. 이것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려사 태조세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고려 개국 초기에는 고유명이 주류를 이루다가 태조 23년, 그러니까 940년을 기점으로 중국식 성명이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50년 정도 지난 6대왕 성종 때에 이르게 되면 고유명은 관료계층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죠. 1751년 택리지를 저술한 실학자 이중화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자 비로소 중국식 성씨 제도를 전국에 반포해 사람들이 성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씨 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한 고려시대에도 성씨가 없는 귀족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고려 초기 성씨는 지배계층만의 특권이었고 소수 명문가나 귀화 지식인에게 내리는 포상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907년부터 송나라가 대륙을 재통일한 979년까지 약 70년의 기간을 5대 10국 시대라 부르는데 이 시기 많은 중국인들이 고려로 귀화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귀화 중국인은 성씨를 받고 토착 고려 귀족들은 성씨가 없는 상황도 생기게 되죠. 이렇게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보급된 성씨는 고려 전반을 거쳐 일부 양민들에게도 조금씩 확대되어 나갑니다. 하지만 노비, 화척, 향, 소, 부공민 등 천민층에게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죠. 다만 이들의 호적대장 이름 앞에는 태어난 마을 이름이 붙어 다녔는데 압구정의 라임, 신도림의 라임 하는 식이었습니다. 지명과 이름이 붙으니 마치 중세 유럽의 귀족 이름 같지만 지역명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족쇄 같은 것이었지 성씨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이런 피지배계층까지 모두 성을 갖게 된 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입니다. 아무튼 이런 중국식 사성 정책 결과 현대 한국인의 성명은 한자로 써놓으면 글자만 가지고는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담게 되었죠. 현대 한국 성씨가 중국식이라는 것은 성씨가 일반 명사로서 뜻이 없거나 알기 힘든 데에서도 나타납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성씨도 결국 언어이기 때문에 대개 지명이나 일반 명사에서 발전하거나 특수하게 한정되어 사용되기 마련인데 한국의 성씨는 고유어 일반 명사에서 나온 예가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옆나라 일본도 대다수가 성씨 없이 살아가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였고, 막부 시대에는 사무라이 계급 아래에는 성씨를 가질 수 없게 했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인 1875년 성씨 의무령을 내려 전 국민에게 성씨를 보급합니다. 그래서 출신지의 지명이나 지형적 특징을 성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냇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와타나베,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야마나카, 대나무밭이 있는 지역은 다케다 같은 식이었죠. 현재 일본의 성씨는 10만여 개를 헤아리고 있는데, 참고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에서 성씨 통계를 내지 않아 보험사 등 민간기관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인 메이지 야스다 생명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약 1억 2,600만 인구 중 가장 많은 성씨는 사토시로 총 인구의 1.53%인 194만 명, 2위인 스즈키는 182만 명으로 1.44%입니다. 미국 역시 이민자의 혈통에 따라 수만 가지 성씨가 있는데, 영어식의 경우 성을 지을 당시 직업을 나타내는 성씨가 많았습니다. 파머는 농부, 피셔는 어부, 스미스는 대장장이, 메이스는 석공, 대처는 이영장이, 그러니까 지붕을 만드는 사람, 테일러는 재단사 같은 식이었고,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어라면 비슷하게 있는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유명 축구 선수 슈바인슈타이거는 돼지를 뜻하는 슈바인과 들어 올린다는 뜻의 슈타이겐이 합쳐져서 돼지를 들어 올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죠. 지금도 돼지를 많이 키우는 바이에른 지방의 사투리로 슈타이거는 우리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돼지를 들어 올리는 사람이건 돼지 우리에 있는 사람이건 조상이 돼지를 키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또한 북유럽 노르드 계열의 민족들은 별도의 성이 없이 아버지의 이름에 뭐뭐손, 뭐뭐센 등을 붙이는 부칭성이라는 것을 썼는데, 이것은 존슨, 톰슨, 스티븐슨, 피터슨 등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 나라에는 최소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의 성씨가 존재하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성씨를 모두 합해봐야 겨우 533개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1960년 대한민국 국세조사에서는 258개였고 2000년 총조사 때 외국인 귀화로 조금 늘어 286개였다가 2015년부터는 같은 성씨라도 두음법칙 등으로 다르게 발음하면 따로 집계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또 우리나라 성씨에만 있는 특징은 소수 성씨가 인구 과반수에 육박한다는 것인데, 가장 최근 이루어진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각 성씨별 점유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위 5개인 김이 박최정은 무려 대한민국 인구의 53.665%를 차지합니다. 특히 김씨가 약 1069만 명, 이 씨가 730만 명으로 이 둘을 합친 비율이 인구의 35%가 넘으니 이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죠. 그리고 오직 한국에만 있는 성씨인 박 씨는 성씨의 유래가 설화로 전해져 내려오는 특이한 사례 중 하나인데, 삼국사기의 기사는 고허촌장 소별공이 양산의 기색을 바라보니 나정 옆의 숲에서 웬 말이 꿇어앉아 울고 있었다. 다가가서 보자 말은 홀연히 사라져 보이지 않고 큰 알 하나만 남았다. 중략. 커다란 알이 마치 박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으므로 그의 성을 박으로 한 것이다 라고 적고 있는데, 설화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박 씨가 한반도 고유성임을 증명해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죠. 또 재미있는 건 김, 라임 같이 한 음절성의 두 음절 이름은 오히려 중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정착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한 음절 이름을 가장 우월하게 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비, 관우, 장비 등 초한지나 삼국지 인물들을 보면 한자성의 한자명이 절대 다수죠. 반면 한반도의 경우 성씨 문화 자체가 없을 때 초창기 인명을 주로 두 음절 이름으로만 썼는데, 삼국시대에 중국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한자성에 기존 두 자명을 붙여 세 음절 형태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중국은 5호 16국 시대에서 남북조 시대를 거치며 이민족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본격적인 강남 개발에 따른 인구 폭증으로 동명이인이 늘어나면서 지금과 같은 한자성, 두 자명이 대세가 되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사료를 보면 적어도 당나라 때부터는 태종, 이세민 등 두 자명이 확연히 대세가 되어 있죠.
이런 양상은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임진왜란 발발 전 16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의 전체 인구 중 성과 본관을 가진 이들은 10% 남짓한 수준이었습니다. 10%라는 수치는 당시 왕족과 고관들, 소수 양반들의 수를 모두 합친 것이죠. 그런데 17세기 이후 갑자기 성씨를 가진 이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명첩 때문인데요. 공명첩이란 조선시대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던 매관 매직 제도의 일종인데, 공명은 말 그대로 이름이 비었다, 즉 성명란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임명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임명장에 이름만 적는 시기였던 거죠. 공명첩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관직을 팔아 국가 재정을 보충하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이런 공명첩 발행은 이전에도 있어 왔지만 광해군 때에는 임진왜란으로 거덜난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죠. 때문에 돈만 내면 천민도 양반이 되고 벼슬자리까지 얻게 됩니다. 이는 공고하던 조선의 신분제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죠. 상황이 이러했으니 논 팔고 소 팔아서 성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당시 조선은 3년마다 전국의 호구를 행정구역별로 정리했는데, 매 조사 때마다 성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3년이라는 수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기록에 집착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3년마다 했다는 건 인력을 생으로 갈아넣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공명첩을 기점으로 성을 취득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 17세기 후반에는 20%가 성을 가졌고, 18세기에는 40%, 19세기 초반에는 50%를 넘어서더니 19세기 후반에는 인구의 70%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양민층에도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때까지도 공, 산호비, 백정, 무당, 승려 등 천민계층의 사람들은 성이 없는 무성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고종 때의 가보개혁을 계기로 기존의 신분제도가 사라지면서 인구의 대부분이 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양반가의 노비들은 부모나 다름없었던 상전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많았는데, 일례로 안동 김씨의 한 권문세가 노비 300여 명은 하루아침에 모두 안동 김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전 국민이 빠짐없이 성을 가지게 된 건 1909년 3월 일제통감부의 새 민족법이 시행되면서부터였습니다.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50대 이하의 태형 또는 5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 신고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태형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공표했으니, 이때까지도 성이 없던 사람들은 모두 성을 만들게 되죠. 이때 호적 담당 서기나 순사들이 집집마다 돌며 희망하는 성씨를 받았고, 딱히 희망하는 성이 없는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붙여주기도 하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때 김, 이, 박 같은 대성의 명문 본관들은 새로 만드는 성씨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성씨 본관 순위 또한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죠.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김해 김씨가 376만 명으로 1위, 밀양 박씨가 270만 명으로 2위, 전주희 씨가 238만 명으로 3위, 경주 김씨가 152만 명으로 4위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최소 부계 혈통이 왕족이라는 이야기이고, 모계까지 따지면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전 국민이 왕족 혈통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딘가 석연치 않죠. 일단 조선은 전주희 씨가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구한말에는 세도가 안동 김씨가 나라를 쥐락펴락했죠. 이왕 새로 선택하는 성씨인데 가급적이면 좀 폼나는 걸 택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궁색한 살림살이의 전주희 씨나 안동 김씨는 너무 뻔히 보이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몰락한 왕가의 성씨를 택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가장 인기 있었던 성씨가 옛 가야왕의 성씨였던 김해 김씨와 신라왕의 성씨였던 밀양박씨, 경주 김씨였습니다.
다만 한반도에서 가장 연원이 오래된 김해 김씨, 경주 김씨 등은 그 이전부터 본관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병자호란 직후인 인조 15년, 그러니까 1637년 실시된 무과에는 사상 최대 무려 5,506명의 합격자를 뽑았고, 역시 조선이죠.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양민 이상 계층 합격자의 성과 본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성씨 분포를 엿볼 수 있는데요. 합격자의 26.6%인 1,470명이 김해 김씨, 12.8%인 705명이 경주 김씨인데 2015년 기준 단일 본관 3위, 무려 238만 명이 육박하는 전주희 씨는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희 씨가 늘어난 건 더 먼 훗날의 일인데 신분제가 흔들려 양민들도 성과 본관을 가지기 시작한 17세기에도 감히 국성의 본관까지는 사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단일 시험에서 1,470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김해 김씨는 동성동본이라면 왕조를 위협할 만한 엄청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우의정을 지낸 김우항을 제외하면 딱히 고관을 배출하거나 세도가로 조선사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한 당시 가토 기요마사의 좌선봉장으로 조선에 귀화한 외장 사야가 또한 김충선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지으며 김해 김씨를 사성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민간에 널리 차용된 본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본관 문화를 생물학적인 계보보다는 사회문화적 계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후에도 우리 조상들은 성씨를 얻으면서 새로운 성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본관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이 뿌리 깊은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성씨를 만들려는 자체가 차별받는 천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새로운 성씨를 쓰면 그 자체가 곧 천민 출신이라는 증표가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대로 성이 없는 이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에 등장하는 족보의 첫 개념은 고대 중국 황실의 혈통을 기록한 제계라는 제왕 연표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한나라 때 관직 등용을 위해 혈량과 응시생의 내력과 선대의 업적을 기록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보고 있죠. 이후 문벌의 전성기를 맞이한 당송시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족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족보는 근대 이전 계급사회의 폐쇄성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조정에서 관료 집안의 족보를 모두 심사하여 등급을 매기고 명문 집안이 아니면 승진의 상한선을 두는 등 실질적인 차별 조치가 이뤄졌고 족보의 기록과 신빙성을 검증하는 학문인 보학도 이 시기부터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족보의 개념은 신라 말 당나라에서 유학한 문신 최치원이 역대 왕 및 왕족의 계보를 체기화해 기록한 제왕 연대력을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고려의 역대 왕 및 왕족의 계보를 정립해 작성된 왕대실록, 선원록 등이 있으며 고려 중엽 이후 귀족층 사이에서 가보, 가첩 등의 용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계에 대한 자체적인 기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쉽게도 남아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조정에서도 계보를 공식적으로 정리, 기록해두는 기관을 만들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족보 대부분은 조선시대 양반층에서 작성된 족보입니다. 사실 족보란 보첩이라는 하위 기념들을 총칭하는 개념인데 이 중 대표적인 보첩으로는 본관의 시조를 중심으로 이하 모든 파들을 계통별로 빠짐없이 수록한 대동보, 본관 내의 특정 파와 내력 등을 수록한 파보, 개인을 중심으로 직계 조상의 생일, 기일 등 가계 정보를 기록한 가승보 등이 있습니다. 대동보로 지금의 형식을 갖춘 최초의 족보는 1451년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하연이 발간한 진양하씨 경태보인데 지금은 서문만 남아 국립중앙전자도서관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서문을 짧게 볼게요. 대개 천지가 생긴 뒤로 땅의 됨됨이엔 좋고 나쁨이 있듯이 사람의 태어남엔 귀하고 천함이 있는 법이다. 우리의 본향은 지리산을 등지고 남강이 둘러있어 신령한 기운이 중량. 우리 지역 토성으로는 사만시대부터 내려온 시족이 넷 있으니 하, 정, 소, 강씨이고 나머지는 서민들의 잡성이다.
그러니 어찌 이를 기록하여 후손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리요 라고 시작하는 서문인데, 역시 가문의 역사에도 이 우주의 기운을 빼놓을 수가 없죠. 나머지는 서민들의 잡성이다 라고 일축하는 패기도 보여줍니다. 이후 1476년 안동권 씨의 성화보가 발간되는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족보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족보가 진본인 경우에도 조상에 대한 지나친 미화와 연대상의 착오 등으로 역사적 자료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지만, 역사서에 실려있지 않은 내용이 존재하고 보충 자료로서 활용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당시까지도 족보를 가진 가문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족보가 없는 가문도 많았죠. 족보를 양반의 필수품으로 여기게 된 풍조는 역설적이게도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해 허례허식이 강해지기 시작한 조선 후기에 들어서 생기게 됩니다. 요즘에는 집집마다 족보가 있고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명문가를 자처하지만 이 중 진짜 족보는 10%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족보에 나와 있는 조상들 중 5, 6대 이상의 선조가 실제 자신의 생물학적 조상일 가능성은 10%도 채 안 된다는 뜻이죠. 조선 후기 족보를 변조하던 전문 사기꾼들이 특정 가문의 족보를 입수해서 판본으로 만들어 대량으로 찍어낸 탓도 있었습니다. 이런 판본이 있으면 가짜 족보는 만들기 쉬웠습니다. 다른 기존 가문의 족보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본인의 가족 정도만 추가하면 됐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건 원래 족보와 대조해보면 금방 밝혀지지만 실제로 누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도 가짜가 난립하다 보니 나중에는 도대체 어느 게 진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지기도 하죠. 이런 위변조가 계속되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18세기 말부터는 아예 양반들이 자체적으로 일정 액수의 쌀이나 돈을 받거나 문중의 선산을 대신 관리하는 등 다양한 조건을 붙여서 자기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양민들이 단순히 천대받는 신분에서 벗어나 떵떵거리기 위해서만 족보를 산 건 아니고, 사실 가장 크고 중요한 혜택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군 면제였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과 유생들은 군역에서 제외되었는데, 당시 관례로 족보를 지참하고 있으면 양반으로 인정을 했던 것이고 군역에서 면제되었던 거죠. 아니, 군대 안 가려고 신체도 훼손하고 국적도 바꾸는데 족보 하나 위조해서 안 갈 수 있으면 이거 개이득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조실록에는 역관 김경이라는 자가 사사로이 활자를 주조한 다음 사람들의 보첩을 많이 모아놓고 시골에서 군정을 면하려는 무리들을 유인하여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책장을 바꾸어주는 것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하여 중히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이렇게 급격한 군역 대상자의 감소는 양민들의 군포 부담을 줄인 영조의 균역법,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흥선대원군의 호포제가 실시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비단 신분 차별이 있었던 조선에서만 족보 조작이 일어났던 건 아닙니다. 광복 후에도 가짜 족보를 만들어 한몫 잡은 위 변조꾼들이 많았죠. 이때에도 대부분 차별받던 신분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불법적인 위 변조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독립유공자 후손을 사칭해 혜택을 챙기는 것이었죠. 1995년 국가보훈처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차도선 의병장 등 5명의 애국선열 유해봉환을 추진했는데, 이때 차도선 의병장의 종손을 자처한 가짜 후손이 나왔습니다. 차 의병장의 후손들이 모두 중국에 살고 있었고 옥살이를 하는 등 뿔뿔이 흩어져 확인이 어려웠던 점을 노리고 가짜 족보를 들고 나온 거죠. 이 가짜 종손은 뻔뻔하게도 중국 지린성에 거주하고 있는 실제 친손녀 차월겸 씨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유족 대표로 안장식에도 참여, 뻔뻔하게 국립묘지 비석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보훈처의 조사 끝에 비석에 새겨진 가짜는 삭제되었고, 차월겸 씨를 비롯한 진짜 후손들은 특별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됩니다. 사필 귀정이라 할 만하죠. 비교적 최근인 2013년에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박상진 선생의 손주를 사칭해 1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조선족 3남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어김없이 가짜 족보가 등장했죠.
전 근대적인 신분제도가 철폐된 후 이러한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족보의 실질적인 이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족보는 처음 등장한 조선시대 초기부터 수백 년간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씨 또한 그래왔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명문 가문의 혈통이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조상이 누구든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존엄합니다. 그러니 성씨와 족보에 관련된 오늘의 썰은 재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